노유진의 정치 카페. 예, 안녕하십니까. 노유진의 정치 카페. 오늘 33회 방송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오후 1시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원래 와야 될 진중권 교수가 비행기 사고 난 건 아닐 텐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을 텐데. 예?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 독일 가시지 않았어요? 예, 독일 갔는데 지금 그리고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도 제가 33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낯선 목소리가 들리실 텐데 낯익을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진 교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우리 정치 카페 테라스를 운영하는 이마담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정미 부대표. 네, 반갑습니다. 새빵살이 하고 있는 테라스 이정미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지난 주말 토요일이죠.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다친 분들이 100명이 넘고요. 중상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재민들은 지금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그 천막 실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기거하고 계신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모든 희생자들께 명복을 비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불은 그 아래층에 주차해둔 사륜 오토바이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편함을 불쏘시개로 해서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인근 건물로 옮겨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서 왜 아파트 외벽이 저렇게 불에 탔지?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아파트에서 난 불이 외벽을 타고 옆 건물로 옮겨갈 수가 있나? 이게 옛날 판차집 동네도 아니고 그런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2009년도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 규제가 거의 없어졌죠. 6m 이상 돼야 되는 것들이 1m로 줄고요. 또 주차 면적도 가구당 한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났을 때 인근 도로에 소방도로까지 다 이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을 타고 불이 번져간 데에는 외벽을 이제 스티로폼 소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고 또 10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동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었고 그런데도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좀 전에 끝났는데 단두대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단두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규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또 집을 잃은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카페 3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오늘 타임라인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1시간 반 전에 끝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하는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게 이제 요 며칠 아마 전국과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오늘 타임라인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기자회견도 보셨죠, 노 대표님? 네, 잘 봤습니다. 제일 기억이 나는 한 장면 또는 뭐 말씀 뭐예요, 노 대표님부터? 저는 그 내용보다도 2번 남았다. 두 번 남았다? 예. 두 번만 더 뭐가요? 하면 이제 기자회견 끝나는 거죠? 예. 2번 했는데
지금 임기 시작하고 두 번밖에 안 두 했나요? 번밖에 안 한 거죠. 근데 이제까지 그 관례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관례로 보면은 내년하고 내후년 왜냐하면 이제 물러날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러날 때는 이제 예. 이임 기자회견 할 수 있겠죠. 할 수 그렇지만 그건 있는데 이제 그건 빼고. 안 할 것 같고 예. 아마 제가 볼 때 본인 얼굴이 스스로 두 번 남았다 이제 두 번만 더 절반을 하면 지나왔네. 두 번만 더 하면 된다. 하기 싫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집권 3년 차에 지금 두 번째 기자회견인 거 맞죠? 네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참 우리나라 대통령 편하게 사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얘기, 그러니까 주말에 굉장히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뉴스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 작년에 들었던 얘기 거의 똑같이 뭐 별 고민 안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고민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싱크로율이 음, 일단 모두 발언은 거의 그건 한 이제 80% 이상 싱크로율이 나오겠죠. 작년하고. 그렇죠. 그 이번에는 뭐 나름대로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을 사전에 작년에는 이제 내놓고 짜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짜고 하지 않겠다. 물론 뭐 컨닝은 가능하겠지만은 컨닝 했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인터넷에 그 트위터에 보니까 질문 순서, 그다음에 질문의 내용 순서 이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떤 분이 다음 질문 얘기해 볼까요? 이걸 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게 기자들끼리 이제 추첨을 해서 네. 질문자를 뽑았고 그리고 사전에 질문지를 청와대하고 조율 안 하기로 했는데 조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자들끼리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그런 과정에서 예. 청와대에서는 또 질문을 미리 파악하려고 참모들은 노력하는 게 도리죠. 뭐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질문을 갖다 몇 개는 분명히 그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짰을 때 답변하던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어요. 네, 그거는 많이 달라가지고 주로 이제 그 뭐 보통 명사보다는 대명사들 그것이 저것이 어떤 이런 게 부자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게 등장을 부정관사죠, 하고 어떤. 어떤 분은 그래서 오랜만에 참 대통령의 생생한 날것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얘기도 근데 하시던데요. 저는 보면서 이거는 정말 비인도적인 어떤 행사가 아닌가. 우리가 이거는 잘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도록 강요하는 그러니까 거는. 일종의 린치죠 이게. 그래서 좀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모두 발언 맨 앞부분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다 이제 상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메모하면서 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였어요. 온 국민이 다 묵묵히 지지해 줬나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예. 지지한 분들은 묵묵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막 이렇게 문제 제기한 분들은 원래 지지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사말부터가 저는 참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 주셨던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비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기 지지한 국민한테만 감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묵묵한 국민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말하지 국민에 대한 마라. 선호도를 표현한 거죠. 자꾸 떠들지 마라. 예. 떠드는 국민한테는 감사한 마음 안 든다. 그런 거예요. 이 모두 발언 이 작년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뭐 8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0%가 왜 생겼냐면 문건 파동 때문에 이제 그 허위 문건이었고 혼란이 가중되었고 진실 아닌 것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일이고 그래서 허탈하고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이 대목 때문에 싱크로율이 그나마 작년하고 비교할 때 좀 낮아진 거 아닌가요? 이 일이 그 후에 이제 생긴 일이니까 예.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됐고. 네. 그 이제 이걸 빼고 나서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이정미 부대표는 지금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작년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 작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그 답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딱 시작하면서 경제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창조경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굉장히 핵심 알갱이들은
실제적인 어떤 내용 없이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이 이런 국정연설을 하고 나면 그 당시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그러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점은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이런 것은 비판을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예, 그런 뭐 그런 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 대표님은 지금 이 경제가 거의 다던데요. 이 문건 관련 사과라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하튼 소회를 이야기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특별히 아니 뭐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제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런 말씀하셨나요? 아 그렇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실제 주요한 여러 현안들 또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자세, 새로운 해법, 새로운 조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완고하게 기존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네. 하는 걸 이제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죠.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사실은 저런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대통령 신경에 큰 변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한 말도 청와대 안 대변인이 이제 한마디 하고 담화문으로 대체할 수도 네. 있었겠죠. 백두산과 남산과 대통령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이제 가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우선 모두 발언 15분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 한 3분 정도가 인사 말씀하고 이제 문건 유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12분 정도가 주로 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면 이제 금년이 광복 70년이고 이제 취임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인데 선거도 없고 그래서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광복 70주년 맞아서 경제 살리기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못하면 이 국제 정세에 뒤떨어지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뒤떨어져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공부문과 시장 개혁, 예. 그다음에 이제 창조경제의 확산,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이렇게 해서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렇게 하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간다. 474. 예,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작년에 세계 평균을 앞질렀다가 비교 대상이 우리나라의 과거도 아니고 네. 또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나라도 아니고 OECD 국가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성장률 평균과 비교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강론들입니다. 전부 다 이 공공노동 교육 금융 구조개혁에 관한 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거, 그다음에 창조경제에 관한 것, 교육개혁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제 역동성을 올리기 위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7개 시도에 다 만들겠다는 거, 그다음에 제조업 3.0 플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영토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이라든가 ICT 표준 모델 도입, 6차 산업화 이런 내용 들어 있고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문화산업과 디지털 영토 확대, 뭐 이런 걸 이제 제안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내수가 부진한 이유를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 규제를 완전히 다 더 혁파해서 정부의 권한을 민간으로 최대한 넘기는 것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 내용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통일에 관한 의견 피력, 한미동맹, 한중관계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이 모두 발언이 끝났습니다. 저 근데 유 대표님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아까 책상에 앉아서 받아 적어드렸다 그래서 예. 진짜 그랬을까 그랬더니 진짜 다 받아 지금 적으셨네. 모두 이 긴 걸. 발언만 A4지로 석 장이에요 지금. 야 이거 우리 청취자들이 보셔야 되는데. 예,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싱크로율이 작년하고 네 거진. 한 80%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혹시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겠죠. 예. 모두 발언에서 예. 12분을 할애해서 한 이 경제 부흥에 관한 이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시고 문건 유출 앞에 슬쩍하고 지나간 것만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서운하실 텐데.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앞에 그건 언급이 이제 됐어요. 나중 얘기하고 문건 파동은요. 우선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이거잖아요. 모두 발언에 앞부분 그 앞에서 문건 유출 관련 이야기한 거 빼고 나머지. 네. 그런데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새로운 얘기요? 경제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몇 가지 그거 말씀하시죠. 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한 번 더 네. 나오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었는데 뒤에 갔더니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30년의 경제 부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골든 타임으로 네. 현재를 규정을 하고 발언은 골드 타임이라 그랬어요. 예, 골드 타임이라고 예, 그랬습니까? 골드 타임이라 그래서 나 희한한 타임이다 예. 이때. 하여튼 골든 타임이고 이 골든 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낸 계획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고 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30년이 달렸어요.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뭔지 아세요? 내용을? 아니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원래 골든타임이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그 생사를 다투는 1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작년 내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세월호 나고 해오셨는데, 나서. 세월호 나고 나서요.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고, 뭐 작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근데 사실 1년이 지나고 나서 경제는 오히려 더 악화돼 있는데 올해도 다시 또 경제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결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가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경제혁신 3개년이 또 이제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그 뭐 미사여구만 추려가지고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재포장해서 출고한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30년이 달렸다고 주장하는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연구 안 하면 진짜 국민 도리 아닌 거야. 네. 그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최경환 장관 등이 이제 정규직의 어떤 양보를 통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라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반발을 초래한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를 이제 신년 이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견제할 건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이런 얘기를 사실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한 얘기 보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임금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망, 고용 안전망의,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문제는 이러한 대원칙이 최경환 부총리 장관으로 가버리게 되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엉뚱한 장거래법이라고 하지만 잘가거래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우리 모두 뭐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에서 나온 오간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두 발언에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이건 대책이 없다. 앞으로 국정 운영에 관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왔던 게 이 대목이에요. 저는 지난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습니다. 네. 국정 운영의 성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성해야 되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조직 개편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내가 메모한 걸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30년 경제의 어떤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모두 발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내용과 마지막 마무리까지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컨셉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열심히 사심 없이 지금까지 충성하는 참모들과 함께 잘해왔다. 네. 근데 일부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사고를 일으켜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 고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바 그대로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걸 해나가겠다. 이런 거로 읽혔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의지의 밑바닥에는 굉장히 강한 나르시시즘이 깔려 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딱 볼 때마다 난 정말 너무 이뻐. 그러니까 참모들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난 너무 현명한 대통령이야. 이런 자기 확신을 계속 누군가가 심어주거나 혹은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느낌? 뭐 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 발언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도에 금년도부터 뭐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거의 가능성이 0%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만난 그 새누리당 그 정치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바꾸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르냐. 1+3 그 민꼴의 3인방은 물론이거니와 이 1 비서실장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확신한다. 그건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뭐냐? 저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통합진보당 그 헌재에 의한 해산 판결과 관련해서도 뭐 헌재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다. 근데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내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변화가 있는 날 그날은 뭔가 이렇게 퇴임하는 날이거나 유고가 발생하는 날일 거다. 그러니까 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군인 정신 이런 게 유전적으로 혁명적 군인 정신은 북한 신년사에서도 되게 여러 해 동안 강조되어 온 건데. 여기는 뭐 혁명은 아니고 선거로든 그냥 군인 정신?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그게 이북 구호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똑같은 예, 그걸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종북인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굵은 주제들을 좀 추려볼까요? 이 16명의 기자가 질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입수를 하긴 했을 거예요. 사전에 질의서를. 왜냐하면 기자들 중에는 또 잘 통하는 기자들도 있으니까 서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질문의 취지나 이런 거 요지를 이제 확보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똑같이 질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통령이 말이 이제 씹히고 말이 꼬이고 이런 대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나타났다고 봐야죠. 네. 우선 이제 청와대 문제, 인적 쇄신 또는 조직 개편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우선 정리해 보죠. 이 문건 파동을 포함해서 친인척과 대통령 남동생과 또 측근들의 이제 국정 개입과 이 실세 논란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생각, 계획 한마디로 추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건 파동과 관련된 그 일반적인 평가는 문건 파동의 그 두 측면, 그 문서가 진실이냐 허위냐의 문제와 어떻게 유출됐냐 문제 중에서 진실성 부분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관계자들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출과 관련해서는 역시 돌아가신 분에게 다 자살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구속된 박한천 경정 같은 경우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유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사건이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놀랬던 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 과정에서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그 내용 부분, 진실 허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기법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나는 도저히 과학적 기법이 뭐냐. 그 과학적 기법을 다 했는데 10명이 모인 미팅이 없었대잖아요. 중식당에서. 아니 그것이 뭐 그걸 가지고 그 과학적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핸드폰 소재 확인 다 해가지고 그 핸드폰 10대가 한 장소에 모인 적이 없대잖아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초과학이죠. 이제 과학이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뭐 그 과정이라고 아니 했을 내가 때 그냥 설명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선. 대통령의 말씀은 반박하기 전에 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네.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노력하고 이해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나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얘기하려면은 네. 뭐 숨은 목적을 살펴본 결과 음. 허위가 그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과학적 기법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이 왜 항명을 했는데 자르지 않았는가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사건은 현재 민정수석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번에 김영한 민정수석은 작년 6월달에 취임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했다면 가장 집중적으로 추궁받았을 사건은 그 경찰관 회유 작성이 아니라 한경희 회유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그 회유 사건은 바로 올해 지난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재임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대단히 이거는 이 불성실한 그런 허위 증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의혹을 파헤치는 거라면 사실 유진년 전 장관의 이야기는 사실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아니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은 둔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마협회 관련이 아니고 뭐 태권도 네. 그 심판 비리 때문에 어떤 선수 아버지가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고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였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 둔갑이라는 거는 그게 마술의 영역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였는데 유진용 장관이 그것을 승마협회 관련으로 둔갑시켜서 이제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유진영 장관을 왜 처벌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했던 SBS 이승재 기자 질문에서 둔갑에 대한 건데요. 그 형사법 처벌법이 없나? 이 둔갑시켜서 체육부 인사 문제로 둔갑시킨 건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다음에 말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될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급하대. 지금 경제도 나쁘고 서민 생활도 어렵고 지금 경쟁에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실세냐 아니냐 무슨 문체부 국과장을 대통령이 지시해서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논란을 한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하냐 이거야. 야단을 엄청 아니 세게 친 그러면 거예요. 그렇게 허위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전직 장관을 그러니까 왜 가만 놔둬요? 그대로 내버려 둘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친인척 관리 특별감찰관 공약도 했다고 그러고는 개인 욕심을 위해서 관계없는 사람을 부추겨서 이런 일에 휘말려들게 만드는 바보 같은 일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이거 이제 박지만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의 취지를 종합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박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측근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야. 그 얘기예요. 지금 국민을 엄청 야단친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은 내 밑에 아무도 없다. 그렇지. 대통령께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겠고. 아니 그 그 밑에를 제대로 좀. 유인영 전 장관은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를 얘기했다면은 왜 그 사람을 내버려 두냐 이거지. 이 문체부 정윤회 씨는 수년 전에 떠난 사람이고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다. 문화체육부의 인사 그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유준영 씨 큰일 났어. 아니 무슨 대통령이 그리고 검사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아, 그렇게 단정지어서 대통령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좌파들이 우리나라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부당하게 험담을 많이 했어요. 머리가 나쁘고 사리 분별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를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 거짓말이야. 이게 보면 문건도 탁 사건 나자마자 찌라시 허위 딱 바로 알잖아요. 조사 안 해봐도 알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응? 모든 것을 앉아서 모든 것을 다 그럼 앉아서 천리 파악하시는군요. 서면 네. 삼천리야. 지난주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재만 비서관이 그 소위 최근에 뭐 관심의 초점인 그 정윤회 씨의 그 전 부인인 예, 그 최순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이재만 비서관이 한 적이 있느냐 최순실 씨와 했을 때 답변이 뭐였는가 하면 전화 통화 한 적이 없다여야 되는데 네. 답변이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그래 기억이 안 했다는 난다. 얘기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힘든 경우에 예.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나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왜 이재만 비서관이 통화를 하는 겁니까? 한복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했나? 이 정윤회 씨가 뭐 그 떠났다는 말을 갖다가 멀리 있다는 말을 갖다가 이혼했다는 얘기지. 최순실하고. 그러니까 정연회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둘은 이미 그거는 꼭 연결되는 건 아니죠. 아, 그 따로따로인가 예. 또 선이 두 개인가? 예, 그거는 뭐 꼭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이 문서 그 청와대 그 문서가 진실이냐에 대해서 또는 그와 담긴 관련된 사실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통령 답변도 너무 부실하다. 이걸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저 문제는 대통령 말을 믿는 게 낫겠네. 믿어야 되겠네라고 정리될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은 너무나 이제 사심이 없는 분이고 내가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김기춘 씨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공헌한 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소임을 마지막으로 공헌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현안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정리 끝났잖아요. 이게 전부 허위 사실이고 유출된 거는 이제 다 진상이 밝혀졌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말에 따르면 해결해야 될 정리해야 될 수습해야 될 현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다 수습한 후에 근데 그만둘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의혹을 부추겨서 밖에서 공격해놓고 그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교체해버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겠냐 이 얘기예요. 뿐만이 이게 아니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문고리 3인방이 의혹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예, 됐다. 확실해졌다. 더 깨끗해졌다.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보면은 진짜 실세가 누군가가 이번에 확인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의 어떤 판단과 인식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 아무 죄도 없는데 나도 옛날에 여당 시절에 야당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경상도 말로 깔지 뜯어가지고 문제 많은 사람 만들어 놓고 장관 임명 처리해라. 제가 있다니까요. 자꾸 유 대표님 왜 제가 없다면서요? 아니 난 진짜 이 대목은 그래요. 나 진짜 그 적십자회비 한번 빼먹은 거랑 큰 죄지. 그거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조금 말을 좀 자기들 듣기 싫은 말 했다 이런 이유로 절대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생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때 논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임명하려고 그러냐 그랬었다고요. 이재만 씨나 뭐 이런 이제 문고리 3인방 경우에도 진짜 죄가 잘못이 없다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감싸주고 껴안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혼자만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서로 공범 관계니까 그런 거죠. 서로 봐주는 거죠. 자,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걸 좀 더 상세히 다뤄야 되는데 그건 암호가 돼서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남북 관계에 대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죠.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거라든가 오이사 조치 해제, 뭐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의 그런 소니 해킹 문제를 둘러싼 경제 제재 이런 등등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노 대표님? 예, 원래 뭐 좀 기대해도 됩니까? 남북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난해 12월 28일 날 통일 12월 29일이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듯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이제 최고위급 회담 못할 이유 없다.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했고 그 뒤에 사실은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임시로 핵실험 중단을 할 테니 군사훈련 임시적 군사 중단하라. 어찌 보면 이제까지 한 제안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실용적이고 나름대로는 북으로서는 현실적인 접근을 갖다가 한 셈이었는데 종북적 발언을 조심하세요. 종북적 발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각하께서는 바로 노회찬 대표 종북적 발언했다고 그럴 거야.
이거 뭐 하면 어때요? 예, 좋습니다. 우리, 예. 그 뭐 저를 해산할 겁니까? 뭐 그런 숨은 목적이 있어요? 해산 사람은 어떻게 해산시키지? 그러니까요. 머리카락 뽑아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가 제일 예, 민감한데요. 민감한 대목이죠. 네. 예. 근데 그 오늘 그래서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그 좀 더 적극적인 남북 어떤 이 현상을 타파하는 그런 어떤 제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굉장히 이제 좀 소극적인 수세적인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지난 그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여러 군데서 다양한 이 곳에서 판 크게 벌리지 마라 이런 충고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치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된 나라기 때문에 연두에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올해는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찔끔찔끔 얘기했던 것을 굉장히 세게 올해는 진짜 이걸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영 그런 맛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별 내용이 없었어요. 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이사 제재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좀 풀겠다 이런 걸 뭐 세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고위급 회담 제안 왔으니까 뭐 만사 제치고 평양 가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좀 뭔가 이렇게 화끈한 맛이 없는 좀 그런. 예. 근데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 또 대통령의 말씀을 1.1획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대통령이시니까. 네. 비록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홍과 그게 아니라 나라 동화가 잘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국민일보 남혁찬 기자가 세 번째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정상회담 계획, 대북 특사 파견, 오이사 조치 해제 등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1핵 똑같이 옮긴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래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요지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올해는 뭐가 될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그러나 대화를 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미칠 것 같아 이게. 이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제 조건이 있는 건 난 괜찮다고 봐요. 야 니네가 이거를 충족하면 내가 대화를 해서 이거 검토해 볼게 라고 말하면 오케이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필수 조건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물론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고 닫힌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건 분명해. 그렇지만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또 진정성이라는 것도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성이 있는 거 어떻게 보여요? 그 유식한 말로 우리 영어 좋아하니까 invisible, intangible 한 거 아니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증명해야 돼. 김정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려면. 그 진정성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비핵화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핵화가 완료되진 않더라도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는데 평화통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점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뭐 얼마 전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없으면 평화통일 얘기하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통일은 대박이다. 뭐란 얘기야? 비핵화도 대박이야.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요 근래 진전됐던 남북 관계보다 상당히 후퇴한 발언들이네요.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예. 그게 아니고 이거 꾸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네요. 눈 깔아 이 새끼야. 예. 방송에서 우리는 규제 안 받지. 방송윤리심의위원회. 눈 깔아 이 새끼 안 깔아? 눈 안 깔면 대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포기를 선제적으로 뭐 핵포기 선언을 한다든가 이러면 대화해 주겠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진정성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오이사 문제도 그렇게. 아니 오이사는 맞아요. 오이사조차는 이것도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놈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 핵포기와 같은 이런 진정성 있고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북한 편 든다고 우린 북한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핵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핵이 폐기돼야 돼요. 양 당국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선언한 적이 여러 번 있는 만큼 돼야 되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대화를 하는 전제가 핵 포기야. 이걸 대북 정책으로 내놓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국민들 보고 무슨 기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자회담에서 합의됐던 9.29 합의에서도 이 선핵 포기 정책은 이미 폐기된 것이잖아요. 동시타결의 원칙이라는 어떤 게 대전제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건 이거는 남북 관계는 진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하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관심법적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린 마음 진정성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열린 마음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컨대 북한 핵의 선제적 폐기와 같은 폐기 선언과 같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지 뭐. 금년도에도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실까요? 대통령께서? 이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오늘 얘기 자체가 뭔가 정리된 예를 들면 그것이 적극적인 어떤 대화 공세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강경한 어떤 대응책이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메시지여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완전 자기 논리도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이상하게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 정도 하고요. 결혼은 대박이다 얘기해놓고 근데 남자 만나니 뭐 어떤 여성 만나니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열린 자세로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게도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미팅에 응하지 않아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게 너무 오늘 타임라인 길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쟁점만 더 점검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제가 하나가 개헌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하나 그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특혜를 주는 것 자기의 원래 그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서 생각의 변화가 없다라고 먼저 전제하고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은 역차별을 줘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할 일이다. 법무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2013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연차 그 전 회장에게 80%의 그 복역을 한 사람에게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석방을 불허했던 황교안 씨, 황교안 장관의 처사가 이 사례와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 파일 빨리 황교안 장관한테 꼭 보내주도록 하세요. 아직 안 보냈어요. 그 법무부 홈페이지로 보내세요. 장관 앞으로. 우리 이제 제작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개헌 문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개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요지를 추리면 이래요. 개헌은 이 대통령 말씀을 내가 너무 1.1핵 정말 추정하는 것 같아. 너무 존중하고 있어요. 추박 세력이라고 불러줘. 응? 싫어요. 정박 세력이라고 불러주던가. 첫째,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국민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걸 전제로 했어요. 나 이 전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골든타임에 개헌 논쟁을 하면 블랙홀처럼 돼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30년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한다고 국민이 불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헌 논쟁하느라고 경제 활성화를 못하게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은 논의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국회는 안 할까요? 아닌데 뭐. 근데 개헌은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사항이 아니죠, 사실은.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현직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미래 이 권력을 담당할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국회는 헌법으로 보더라도 그 헌법에 저는 뭐 개헌 적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국회가 그 입법기구로서의 그 이 개헌에 관련된 자기 권한이 있는 거죠. 네. 권한이 있는데 그건 국회에서 논의 같은 걸 갖다 대통령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영어권 침해죠. 영어권 침해? 어때요? 그럼 국회에서 안 하게 될까요? 논의를?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엄청 또 고민을 하겠죠. 뭐 이분 저분들이.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이 질문을 한 강원도민일보 기자는 그냥 개헌 문제만 질문을 했고요. 저 뒤에 가서 소위 이제 친박 김무성 이 채널A 동정민 기자가 이거하고 관련한 건 아니지만 당선 관계, 당정 관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 문제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아, 이거 심상치 않겠구나. 김무성 대표가 개헌 전도사인데 그걸 접든가 아니면 아주 당대표,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관계가 끝장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근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우리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보호받기 싫다는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안 해야 보호받겠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전망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님? 김무성 대표가 접을까요? 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뭐 근데 보호하면서 또 관찰도 하겠죠. 보호 관찰. 보호 관찰을 하면서 그 뭐 대통령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또 개헌 논의는 또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개헌 논의는 이제 이게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 힘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실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지금 겨울입니다만 봄 여름이 지나고 다시 추워질 때까지 개헌 논의가 불이 붙지 않는다면은 그 논의는 일단은 또 동면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올여름 휴가철 지나면 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뭐 올여름 휴가철 때까지 좀 싸우다가 네. 그 뒤에는 당선 관계가 이제 복원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쟁점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인데요. 혹시 대통령 말씀 중에 경청할 만한 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 아까 이제 그 가석방 문제도 법무부가 이제 판단하면 될 문제다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다시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해라. 이제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대타협 문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이 굉장히 약자의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고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는 뭐 일관되게 노동 쪽의 어떤 양보, 뭐 노동 쪽이 밀리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니, 이미 내놨잖아요. 아니요. 그거 합의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정책 기조가 이미 서 있어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 반발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하는 거야. 대통령이 자신들이 내놓은 그 비정규직 대책, 이른바 그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유연성을 더 높이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있으면은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그 충분히 수용할 내용 의미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정책을 갖다가 변경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그냥 좋은 덕담이 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자회견 왜 하냐? 이건 비겁한 기자회견 네,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있고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해달라고 지금 노사정 테이블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제 기존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 내용의 핵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규직 해고를 훨씬 쉽게 하고 네. 왜냐하면 해고가 어려워서 지금 고용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4년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 기한을 늘려주는 그렇죠. 거죠. 네, 비정규직 4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쓸 수 있게. 그게 핵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지금 합의해 달라는 거죠. 합의해 달라는 건데 그것도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얼버무리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 그게 아니라 노사정 거기서 이제 내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노사정 회의를 하니 짐은 그대들이 합의해 오면 그리 하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이제 추상적으로 언급한 3대 원칙 같은 것은 굉장히 그거는 천사의 정책이에요, 사실은. 자신은 천사의 마음으로 정책을 이제 짜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악마의 손으로 이렇게 쥐어짜는 걸 만들었다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은 안 되고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가 결정해라.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비정규직 연장 그다음에 뭐 정리해고 완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 틀 안에서 얘기해라. 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자기는 이제 쫙 빠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은 추진되고 이런. 내각을 그냥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고 자기는 그냥 양지에서 네. 이제 햇볕 보고 있겠다는 거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신현미 씨 강제 출국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 국무부에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뭐 여러 차례 외국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인권상의 문제로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그 기자 브리핑실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네.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정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방해야 될 만큼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몰라서 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한국의 이런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미국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을 왜 맡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장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어요? 이 문제. 예.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도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알레스테어 게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말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나라마다 취약점이 있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 있다. 이 말이요. 이 각하의 말씀이신데. 원래 북한이 하는 얘기예요. 네. 북한도 하는 얘기고요. 네. 중국도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던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나치가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그 무슨 장애인, 동성애자, 노인, 이제 중증 질환자들을 가스실에서 그냥 학살을 했잖아요. 600만 명 이상을. 그거를 아무 법도 없이 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나치가 안락사에 관한 법률부터 차곡차곡 모든 법률적 조처를 다 해놓고 했거든요. 만약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네, 그걸 기준이 부정한 없다는 거죠. 뜻이에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우들이나 하는 주장이고요. 이 유럽이나 미국의 문명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게 나치 주장처럼 취급받아요.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그렇죠. 배신하는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규범을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극우민주주의죠.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봤습니다. 예. 예. 민주적 교양이 부족한 대통령으로서 뚜렷하게 근데 한 개인의 교양이 부족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 이게 온 국민이 한 정말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그러니까요. 수준이에요. 아, 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오늘 타임라인 너무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금년도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한 무언가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 난망이다. 그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금년에도 그대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각자 알아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뭐 한 150회 정도의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등 해서 5년간 150회 정도 한 걸로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뭐 한 40분 했습니까? 예, 한 30몇 번, 40번 정도? 예.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50번.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이제 정말 마음에 없는 얘기를 갖다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인도적인 행사를 지양할 것을 좀. 아니, 지금 2년 동안 2번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2번이나 남았잖아요. 2번만 넘기면은 나는 해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2번 넘기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뭐 아니면 화면만 보여주고 묵음 처리가 되거나. 아니, 금년에 2번 더 하고 끝낼 수 없나? 금년에 기자회견 2번 더 아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굿 아이디어. 예, 타임라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께 빚을 좀 지려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료 마피아를 몰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합니다. 진보 정치가 아직 실현해보지 못한 원내 교섭단체의 꿈, 미리부터 준비된 후보들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정의당 20펀드는 이자와 함께 2016년 4월 30일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20명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드는 20억 정의당 펀드,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이 정의당의 친환경 연료가 될 것입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노회찬의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애청하고 있다는 애청자, 애독자 분입니다. 사연을 듣도록 하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사연캐스터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입니다. 오늘의 증문즉답은 네이버 정치카페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두 아이 아버지이자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속칭 계룡남,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대룡남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저의 고민은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이 돼도 괜찮을지입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라 학생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번 낙선을 지켜보고 팬이 되었고 이후 줄곧 현 야권에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뒤에는 야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와 진료를 하면서 의료복지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데 수많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하고 행여자들은 병원을 하룻밤 여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 혜택이 가할 환자들은 진료비 걱정으로 밤을 지새워 고민을 하는데 진보정당의 의료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진보정당의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의료정책을 보면 내가 다른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지하지 않은 것인가 되묻게 됩니다. 또 하나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속물적인 이유일지 몰라도 내 밥벌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진보단체에 조그마한 후원은 하고 있으나 과연 정당의 당원이 되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세 분께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가 있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애청하고 있으며 세 분의 책도 많이 구매한 애청자, 애독자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노 대표님하고 고향이 같으시네. 그러네요. 예, 제 1고향이 같습니다, 저하고. 제2 고향은 어디세요? 예, 뭐, 제 2고향은 이제 가는 장소가 다 제 2고향입니다. 청주 가면은 청주가 제 청주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인천 가면 인천이고. 네, 지금 의사분이시군요. 그런데 여기, 뭐, 정의당에 좀 넓게 보면 이제 진보정당의 이 의료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권을 지지하고 특히 진보정당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의료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진보정당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의료 현실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 진보정당의 의료 정책이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당의 의료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넘겨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있잖아요. 무상의료 정책, 건강보험 하나로 뭐 이런 거 다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럼 먼저 답변을 드려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성과가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이고 실제로 여러 연구 조사에서 이 정책의 원래의 어떤 취지였던 이른바 이제 사회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역사가 가장 오랜 정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의료 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개혁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보다도 한 등급 정도 더 발전한 제도로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지 않는가. 물론 직장인들, 특히 이제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만 많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 제도이고, 또
여러 의사들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뭐 조금 전에 이거 예를 든 그 과잉 진료, 과다 진료죠. 과다 진료 행위, 의료 쇼핑이라고 부르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몇 달치씩의 어떤 그 약을 갖다가 이렇게 쟁여 가지고 이렇게 그 사실 의료 낭비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왜 못 막느냐,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가의 문제, 그런 또는 이제 뭐 보장성이 낮아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도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그 기본 시각, 뭐 특히 이제 진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시각은 이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품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이 보장률이 의료보험의 그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2%, 예. 약 60% 수준이죠. 많이 수준이고, 내려왔죠. 한때는 한 70%까지 갔다. 예, 예. 올라가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내려와서 지금 뭐 최근에 한 이제 60% 수준까지도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이 한 80%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지금 뭐 완전 무상 의료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보면은 현실적 정책적 목표는 이제 의료 보장성을 한 80% 정도 높이는 것이고 그만큼 의료 상품화율도 그만큼 또 낮춰지는 어떤 효과를 갖다가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건강보험료로 이제 내고 있는 돈이 이제 뭐 평균으로 보면 월 평균 보험료 지급이 이제 약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지금 된다 그래요. 그런데 GDP 대비 한 6% 정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네. 지금 6% 좀 넘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실손보험 등 그 민간 의료보험, 네. 민간 의료보험을 위해서 내는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액수가 보면 그 딱 2배예요. 예,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예, 정도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40%를 해결하기 위해서 2배의 돈을 네.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건강보험의 이제 공보험이죠. 공보험의 의료 서비스 보장률을 갖다가 더 좀 높이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내어서 그걸 좀 더 높이는 것이 훨씬 이익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적정한 의료 수가 문제라거나 또는 과잉 진료 문제라거나 또는 이런 과다 진료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책이 현재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그 개선될 지점은 많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 면제되는 부분이라거나 또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좀 현재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자기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이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그런 이제 틈새의 네. 문제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나아가야 될 바는 뭔가면 보험료를 좀 더 상향 지급하더라도 보장성을 갖다가 더 높여나가는, 그래서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율을 더 낮추는. 그래서 지금 3천만 명이나 되는 실손 가입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업의 영리 대상으로 이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가게도 이제 막 부담이 늘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무상 의료를 지향하는 그 의료보험의 보장률을 갖다가 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에 적절하게 그럼 70%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75%까지 가기 위해서 10,000원 정도 올리면 된다. 네. 이제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올리면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과 좀 교감해서 합의하는 그런 일들을 앞당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래로 보면은 영리병원을 갖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허용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단계적 접근을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속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질문 보내주신 분의 고민의 초점은 조금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평소에 진보 정당들의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인, 물량 중심적인 이제 사고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국가가 보건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그럴 때 그 성과 지표가 뭘까요? 뭐 어떤 지표를 보면 국가의 보건 정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국가보건정책의 지표는 국민의 유병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린 비율이 얼마나 되냐. 뭐 그다음에 국민들이 평균 의료기관을 몇 번이나 가느냐. 예전에는 그걸 많이 가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균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OECD 평균하고 비교해서 우리 너무 너무 이제 적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니까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세계 2위예요. 국민 1인당 평균 12번을 더 간다고요. 1년에. 이게 일본 다음으로 2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의 절반밖에 안 돼요. 유럽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2배나 높은 나라보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과 지표가 이렇게 정량적인데 양적인데 물량적인데 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건정책의 지표는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된 국민 건강 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보건정책이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대를 통과해 왔고 그 지금도 여러 가지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격차 때문에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꽤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보건정책의 목표가 계속해서 진료비를 다운시키고 원할 때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데에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이 진보정당의 목표이지는 않았죠. 진보정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병원 더 자주 가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수가가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그렇게 무슨 정책 제안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제 이 본인 보장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 놓으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부대 현상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예를 들면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 수가가 낮으니까 네. 예를 들면 영국 의사가 환자에 대하는 거고 한국 의사가 환자에 대하는 게 다른 게 저기서는 자주 오지 말라고 이제 여기서는 자주 오게 만드는 거고 자주 오게 왜 자주 오게 만드느냐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자주 진료해야 그나마 벌이가 진료비가 오는 거죠. 예. 유지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진료 수가 현실화도 사실은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보고 진료 수가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면은 전략적으로는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속에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으로는 고쳐야 될 점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진료 수가 현실화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제 약을 갖다가 막 이제 과잉 이렇게 처방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른 나라 소위 말하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데 가서 보면은 약 한 번 타기가 그렇게 힘든 사정에 예, 항생제는 특히 항생제는 뭐 예. 또 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 문제라거나 이런 약은 약 자체가 이제 타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처방이라도 해야 이제 병원이 유지된다라는 이제 그런 또 현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의료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의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료 보장 시스템이 그러니까 공공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뭐 돈 없는 사람들도 아프면 차별받지 않고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이제 소위 중도우 혹은 중도좌에서 나오는 이 걱정이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해서 밥 먹을 돈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예?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네네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이유를 한번 따져봐요.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당하고 집에 불이 나버렸어. 불운해서 이제 그런 지경에 갔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옆에서 노후 대비 좀 하라 그랬는데 전혀 안 하고 젊어서 맨날 뭐 경마장이나 다니고 막 놀다가 이제 돈이 없어졌어. 늙어가지고. 이 두 경우를 놔두고 어느 거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쪽을 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가니까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개인 입장에서 보면 또 중도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사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을 더 도울 것 같아요. 불운해서 이제 지금 어려워진 사람과 게을러서 노력 안 해서 어려워진 사람 어느 쪽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운해서 어려워진 그렇죠. 사람을 돕는 거죠. 예.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이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요. 운이 없어서 불행을 겪는 사람한테는 흔쾌히 도와줘요. 그러나 그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 불만은 진보 정당들의 보건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다 좋은데 취지는 네.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합당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그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제도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 쇼핑 같은 거요. 특히 여기 행렬병자라고 말한 거는 주로 의료급 수급자들 텐데요. 밤에 응급실에 와서 들어누우면요.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해요. 아니 근데 네. 자, 좋은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뭔가면 그것이 예를 들면 진보정당이 의료 무상화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료 쇼핑이라거나 뭐 행렬병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진보정당의 정책적인 요구나 주장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의 의료보험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설계에서 나온 문제예요. 아니 안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장치를 도입할 때마다 계속 반대했다고요. 이게 보건의료 단체들, 시민단체들 포함해서 진보정당까지 과거에 한번 뒤져보세요. 이게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내용을 되게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정당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안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병에 걸린다는 거는 그냥 운이 없어서 걸릴 수도 있고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 대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직관적 본능 옳고 그름에 대한 이걸 침해하는 대목들이 있다고요. 근데 요거 네.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의료 쇼핑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약 많이 먹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뭡니까 처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약 처방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만 반드시 처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풀려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일정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의료 쇼핑 하는 사람까지 보호해 줘야 되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용인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냐 이렇게로 돼야 네, 되는 네. 것이죠. 예. 네,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제 네네. 느낌에는. 이 의료 보장과 관련한 정책적인 그 판단에서 그간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그 재고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앓는 그 질병, 좀 간단한 질병은 무한정으로 보장해주면서 그렇죠. 이 보험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이 그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면이 있어요. 예, 감기 이런 거요. 예, 그 감기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소비도 되게 그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이렇게 그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현실을 오히려 나라의 어떤 이런 공보험 체계로다가 이렇게 보장을 해줄 경우에 이게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시급한 부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균형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건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인데 이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 지금도 여러 노력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치밀하게 예를 들면 진짜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분량으로 같은 약이 또는 같은 성격의 어떤 처방이 이제 거듭되거나 할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지금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이제 이 누수 현상을 갖다 막아야 되는 근데 거죠. 그런 것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네, 저는 경각심이 뭐 높아요. 그 진보가 누군지 한번 다음에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민주노동당도 반대했었다니까 과거에. 아니 근데 그 문제는 그 실시간으로 처방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건강보험 가입자가
어떤 진료와 약품 처방을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마그네틱 카드로 딱 찍어서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다 반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저 민주노동당이 그거 반대될 정도까지 촘촘하게 정책을 갖다가 체크했는지도 의문이지만은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뭐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여타 이제 그 의료교육과 관련된 사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네. 속에서 이제 어떤 뭘 하나 반대하면서 통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뭐 미뤄지거나 하는 문제이지 그 자체를 왜 반대합니까? 일단 이제 이 질문의 핵심 논지는 진보 정당은 뭔가 그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중도 우파라고 표현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것이 뭐 중도니 뭐 좌파니 우파니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래전서부터 진보 정당을 항상 얘기할 때 니네 하는 말은 참 다 좋은데 그것이 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냐라는 질문을 노 대표님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면서 극복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고민, 사실 뭐 오늘 의료 정책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고민, 그래서 진보 정당을 선택해도 소위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 당이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선동은 맞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딱 해서 모든 병원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수가와 약값을 전부 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해마다 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 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네. 이거를 의료 사회주의라 그러고 오히려 이제 병원과 의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미국식 제도를 선호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풀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한쪽으로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그건 뭐 인정을 한다고 쳐. 이게 뭐 그냥 시장에 맡길 수가 없는 서비스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게 너무 좀 현실에 안 맞고 그런 면이 있는 데다가 특히 진보 정당들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거나 혹은 병원을 경영할 때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민영화, 시장화라는 이름으로 다 막아버리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진보 정당들이 이 세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아직 못 따라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사회주의 의료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의료 전문인들의 어떤 전문성이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모든 걸 다 국가가 지 맘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의료정책, 보건정책 쪽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민영화 반대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원칙 하나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지금도 뭐 굉장히 이제 경직된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다수의 어떤 그 뭐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갖다가 이 증폭시키기 위해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사실 봐요. 보고 또 너무 이렇게 이 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그거는 봅니다.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고 다만 현재의 보상 체계가 이제 진료 중심의 수가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그 총액 예산으로 해서 의료비를 이제 총액으로 산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나눠 쓰는 식으로 하면 의사들끼리 좀 단결해 가지고 과잉 진료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식이에요. 독일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처치 행위별로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별로 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진료를 할 때마다 처방을 할 때마다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병원에 와도 되는데 매일 병원에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 체계가 좀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자꾸만 이제 진료를 과잉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보 정당들이 정의당에서도 고민을 좀 그렇죠. 하고. 그거는 정의 중요합니다. 보상 체계와 그다음에 이제 보장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좀 이 근본적인 이제 그 좀 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죠. 중증 질환 중심의 이제 이 보장률을 높이되 보장률 높이는 거를 평균으로만 볼 게 아니고
중증 질환, 재정적 부담이 많은 질환의 네. 보장률을 더 많이 높이고 감기라든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보장률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보정당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뭐 그것의 어떤 그 완벽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정책이라는 게 뭐 완벽하다는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범위 안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진보정당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많이 고민하고 네. 내놓기도 하고 그래 왔었죠. 예. 예. 근데 약간 그런 점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제 경험인데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그 지정병원제, 지정의사제도를 실시할 때 되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환자가 몇만 일을 처방을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몇만 일을 아, 예. 1년에. 예, 예. 1년에 그게 어떻게 365일인데 예. 12,000일인가 매우 받았더라고요. 부지런한 분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시간별로 가서 하루 종일 읍내를 돌면서 하루에 20군데씩 병원에 가서 처방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다 갖다 주고 용돈을 받아 쓴 거예요. 이게 저 상급 정신지체 형제였는데 이게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거를 수급자들에게 자기가 병원을 선택해서 주치의를 정하고 그 병원에서는 다 그대로 해주는데 다른 병원으로 갈 때는 반드시 그 주치의의 동의를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차별이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응급실을 점령한 그 의료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요. 정말 분노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비난했냐면 안 그래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가지고 뭐 어찌고 한다 이렇게 반대를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또 따로. 예,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예, 우리가 진보정당의 의료보건정책,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과지표 등등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뭐 공공병상 몇십 프로 확보, 뭐 보장률 몇 프로라는 이런 총량 개념의 지표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저는 세분화해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의당은 그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의료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목표 자체를 뭐 재검토해야 될 건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다만 그걸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 보장률 같은 높이기 위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현재의 어떤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속에서 오늘 뭐 질문하신 분도 입당을 하실 것 같고 의사협회와 이 정책 간담회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하시면 그 의료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또 정의당이 잘 알게 되고 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의 정의당 당원이라 그러면 왕따도 당하고 포카팀에도 안 끼워주고 그럴 우려도 있어요. 아니 뭐 의사협회가 정의당을 지지할 날도 올 겁니다. 예, 오늘 소중한 질문 주셔서 고맙고요. 더 적극적으로 뭐 참여해서 현실에 참여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문제들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도 노력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시간 내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입당하신다면. 예. 예, 질문 거듭 감사드립니다. 입당을 미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주죠.